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 시간에서 비유동자산의 공부를 시작했죠.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을 지금 마무리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투자자산 마무리하고 유형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앞 시간에서 정리를 했고요. 우리 그 80페이지에 보면은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관련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유가증권 개정 과목과 매도 가능증권이라는 두 가지 개정 과목이 소개가 되는데,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것은 채무증권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왜 채무증권에만 해당이 되느냐? 만기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채권만 있기 때문에 지분증권은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당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고 또 그것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 만기 보유증권이 아주 시험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정 과목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이미 당좌자산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가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아차, 제가 만기 보유증권이 시험에 많이 난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 만기 보유증권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요. 죄송하고 그 밑에 거 요거 매도가능증권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만큼은 안 나오지만 단기 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이 매도가능증권하고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여기 지분증권, 채무증권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앞 시간에 빠지신 분은 꼭 영상으로 복습을 하시고 보충하고, 이거 보충했다는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가야 됩니다. 자,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한다는 거. 세 번째 줄,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거 우리 당좌자산에서 정리했다 이 말이죠. 반면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채무증권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만기까지 보유할 것도 아니고 단기에 매각할 목적도 아니지만 언제 매각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우리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한다. 그리고 이 매도가능증권은 우리가 지금 투자자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모두가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무증권만이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채권만 만기가 있기 때문이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려면 유가증권에 만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결산 때 공정가치로.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면은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가가 항상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로 결산 때 평가를 하죠. 자, 매도가능증권도 우리가 공정가치가 있으면 평가를 합니다. 공정가치가 있으면. 공정가치가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란 말이죠. 주식이나 채권이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의 채권을 하나 사놨어요, 우리 회사가. 네. 그런데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은 없지만 어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면 그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공정가치를 결산 때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그 채권은 1년 내내 한 번도 시장에서 거래가 된 실적이 없네. 그러면 시가를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럼 평가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의 그 평가는 대부분 다 합니다. 네,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샀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은 거래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월 1회 이상은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게 평가를 했을 때 두 개가 큰 차이가 납니다. 회계 처리에서. 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평가손익을 기록하는데 그러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평가이익이 나올 것이고 단기 매매증권이 가격이 떨어졌으면 평가손실이 나올 텐데 그것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단기 매매 증권이. 그런데 자, 매도 가능 증권 이 얘기로 넘어가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자본의 5가지 분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는데 거기에 네 번째 분류인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분류 있죠? 그 자본에 해당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단기의 손익이 아니다. 어디로 분류되느냐?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 손실, 비용으로 느낌이 오고 이익 하면은 수익으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살짝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 발생했다. 이것은 단기의 손익에 20만 원이 비용이 발생하므로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오 맞아. 정신 안 차리면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왜? 평가 손실이라는 게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면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면 그게 말이 맞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안 간다. 손익계산서에 안 가요. 예,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를 안 해. 자본으로 유보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그것이 손익에 그 처분 시점의 회차에 회계연도에 손익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한 주당 1,500원이라면 가격이 떨어졌군요. 무엇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공정가치의 변동분을 아래와 같이 분개한다. 첫째,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한다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이거는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5,000원 자산의 감소죠. 네, 이것이 비용 발생이요. 이거는 자산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를 보자 이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는 우리가 차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00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5,000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건 비용이냐? 아니에요. 예,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 감소. 차변에 자본 계정이 오면 자본이 감소하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감소에 해당이 돼요. 차변에 왔으니까. 만약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왔다 그러면 대변에 갑니다. 그러면서 자본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변 항목은 뭐냐? 자산 감소죠. 예. 그래서 여기하고 같아요. 자산 감소는 똑같아요. 그러나 차변에 하나는 비용이요, 하나는 자본 감소가 된다. 이건 이제 손실이 나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랬겠습니다만 이익이 나는 걸로 한다면 여기 있는 자산 감소는 전부 차변에 와서 전부 자산 증가가 될 것이고 이익이 나는 걸로 바꾸면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반대쪽으로 가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면서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되는 것이고 매도가능 증권의 경우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아니라 반대편에 가가지고 대변에 가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해서 자본 감소가 아니라 자본 증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살짝 끝에 나왔는데 만기보유증권,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네, 그 얘기인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자산에 대한 공부를 마쳤는데 투자자산 문제풀이가 뒤에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투자자산 우리 공부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거 나중에 유형자산하고 묶어서 함께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유형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네,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그런 의미죠. 네. 우리가 여기서 형태라는 것은 물리적 형태를 말하는 거죠. 네.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는 것. 우리가 투자자산은 뭡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투자자산은 영업하는데 쓰지 않아요. 네. 말 그대로 투자 목적의 자산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형자산은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장기간이에요. 장기간.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장기, 단기 이렇게 구분하면 장기 하면 1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이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 우리가 사람도 그러죠. 네, 만약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신입사원들이 아주 총명한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축하를 해줄 때 우리 회사의 미래의 자산이다. 여러분들은 기대합니다. 격려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 신입사원들의 그 총명한 그런 창의력과 능력이 앞으로 우리 회사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것을 기대하겠다. 촉망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말이죠. 비용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쓰고 버리는 사람. 기분 나쁘죠? 쓰고 버리는 사람은 비전이야. 미래에 어떤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여튼 저도 옛날에 제가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91년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명퇴가 아주 많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막 무더기로. 하여튼 그 시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 회사의 분위기라는 게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 자산으로 보는 사람, 비용으로 보는 사람, 네. 보는 거. 비용으로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사용하고 뭐 나가도 좋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가 결과가 항상 안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자리로 계속 촉망받을 수 있는 직책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런 것이죠. 자, 자산과 그러니까 비용을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자, 장기간에 걸쳐 쓴다고 그래서 전부 다 자산이냐? 장기간에 쓰는 거 전부 다 자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업 활동에 우리가 이제 자산은 자산인데 유형 자산은 기업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느냐?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개정 과목들이에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토지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은 좀 친숙할 거예요. 예, 이거는 토지, 여러분 뭔지 알 것이고, 건물, 네, 기계장치, 기계를 말하죠. 차량 운반구, 차량을 말합니다. 비품, 네, 여러분 저 뒤에 돌고 있는 냉온풍기라든가 이런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좀 생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구축물이라는 게 있죠. 네. 자, 구축물은요, 어떤 것이 구축물이냐면은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건물이 아닌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토지 위에 어떤 장치가 있는데, 토목 설비가 있는데 건물이 아닌 거. 그게 뭐냐?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나오지 않군요. 자, 기업의 경영 목적을 위하여 소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이외의 토목 설비다. 또는 공작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리 같은 거. 다리 있죠, 다리. 육교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육교, 다리. 그런 게 구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 내에 회사 내에 통신시설을 지금은 통신시설을 지하로 매설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통신시설을 구축하려면 전봇대를 옛날에 세웠어요. 예. 그러한 전봇대 이런 게 구축물입니다. 또 아주 정원을 멋지게 꾸며가지고 정원에 분수대도 있고 말이죠. 이것이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 거 구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은 뭐냐? 건설이니까 건설은 뭐예요? 건물이나 구축물을 건설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건물이나 구축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어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개정 과목이에요. 완공이 될 때까지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하는 임시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고 있는 임시 개정이라는 것이죠.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시켜버려요. 건물을 다 지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쭉 누적을 해 나가다가 완공이 되면 건물로 대체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하면 대부분이 다 건물이고요. 일부 구축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구축물로 대체되는 거. 자, 개정 과목은 이와 같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종류가 있고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원가 이야기가 맨 처음에 저기에서 앞에서 무슨 자산에서 나왔냐면 재고자산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가 그때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말할 때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같은 것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재고자산 취득 시 하역비, 운송료, 뭐 설치비, 뭐 이런 재고자산은 뭐 설치비 같은 게 없겠군요. 예.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하역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운송하는데 보험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운송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취득원가에 어떻게 해요? 포함하죠. 그 원칙과 똑같습니다. 자, 유형자산도 취득원가는 모든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가산해야 된다. 취득원가에 모두 포함해요. 그러면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구입 부대비용이 뭐가 있느냐? 이 기계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시운전하는 비용까지도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시운전하는 비용도 비용 처리하지 말고 기계장치로 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부대 비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매입할 때 발생한 수수료라든가 운송하는 비용이라든가 하역하는 비용이라든가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시운전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거나 건물은 취득세를 납부해요. 취득세.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이렇게 정비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토지를 가령 5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다가 본사 청사를 하나 새로 지으려고 본사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토지를 5억 주고 샀다고 보죠. 근데 그 5억짜리 토지 안에 폐 건물이 잔뜩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가 우사를 했던 땅이었다. 그러면 거기 우사 건물들이 쫙 있겠죠. 그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사가지고 싹 치워내야죠. 그러면 그거 치우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 정지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토지를 사면서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약에 800만 원이 들어갔다면 그 800만 원은 뭐로 봐야 된다? 토지. 왜? 토지 정비 비용이니까.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라.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는 전부 다 자산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세금 중에서 취득세는. 그래서 아주 그 기본적인 개념이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자산들은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또는 여러 가지 수수료와 또는 운반비와 이런 비용들, 부대 비용들 이런 것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게 원칙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원가를 어떻게 잡는지는 이제 알았단 말이죠.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취득세까지도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지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예. 그러니까 건물을 샀는데 건물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동안에 이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본적 지출, 두 번째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자본적 지출은 무엇이냐면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해당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네. 자본적 지출은 그러면 왜 자산 처리하느냐? 내용을 읽어보면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의 내용연수가 증가했다.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이제 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다음 페이지인가요? 설명이 나오는데, 내용연수가 뭐냐면은 그 유형자산이 사용할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내용연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 운반구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결정했다라는 말은 그 승용차는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예, 그걸 내용연수라고. 그러면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는 건 뭘까요? 승용차를 5년간 내용연수를 정해놨는데 4년간 사용을 하고 4년 차에 승용차 엔진을 새 걸로 바꿨어요. 승용차가 4년 탔는데 너무 깨끗이 타가지고 외관이 너무 새 거야. 지금 뭐 폐차하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정비공장에 알아봤더니 그 차에 엔진이 지금이 새 엔진을 넣으면 앞으로 5년은 더 충분히 새 차처럼 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새 차값이 3천만 원인데 엔진을 새로 바꾸는데 900만 원이면 바꾼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900만 원 주고 엔진 바꿔서 앞으로 5년간을 더 업무용으로 쓰자. 이렇게 하면은 900만 원 투자가 된 거죠. 그 9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이거예요. 또 기계장치 같으면은 생산 능력의 증대. 네. 생산 능력의 증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 기계다라고 하면은 이게 1시간에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가령 100개라는 단위를 포장할 수 있었는데 이 기계를 어떻게 개조를 뭐 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개조를 하면은 포장하는 개수가 지금보다 2배가 넘는다 이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생산성, 즉 생산 능력의 증대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네. 원가 절감도 어떤 투자를 하면은 그 포장하는 비용이 말이죠. 한 개당 100원씩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 투자를 함으로써 이게 한 개당 30원이면 포장이 돼. 그러면 그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 예, 여러분 잘 알 것이에요. 이러한 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되는 그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자, 그런데 기업들이 말이죠. 기업들이 이게 사실은 비용이야. 비용인데 이거 우리 회사는 전부 그냥 비용을 이번에 자본적 지출로 전부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 처리를 회피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유용한 회계 정보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좀 부풀려 표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러한 자본적 지출이냐라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주위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의 예가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만약에 그게 공장 건물이라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은 운반하는데 빨리빨리 운반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계단으로 걸어가는 것보다. 그건 생산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만약에 그런 공장 건물이 아니고 이런 오피스 건물이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건물 가격 차이가 나죠. 예, 지금 우리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도 3층 건물인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만약에 이 건물 가격이 가령 10억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가가 여기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가 달라져요.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기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또 증설, 3층을 5층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게 증설이죠.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의 설치. 이 냉난방 장치는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다가 그러한 공조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을 설비로 갖추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죠. 자, 자본적 지출의 예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산 처리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은
그 비용을 그 지출한 것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을 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개념 과목이 수선비. 건물이나 기계 같은 경우는 수선비, 비품 같은 경우도,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수익적 지출 읽어봅시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지출이 원상회복적인 것이고 능률을 유지하는 정도의 것이고 수선을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은 이런 성격의 지출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밑에 파란색으로 수익적 지출의 예를 보면 건물에 도색을 한다, 건물의 유리창을 바꾼다, 또는 소모된 부품을 교체한다. 현상 유지라는 건 뭐예요? 고장나면 고치는 거. 고장나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라 이거예요. 수선비. 차량 같으면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결과가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엄청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까요? 자, 어떤 특정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정반대로 달라져요.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이 과대하게 표시된다. 왜 그럴까요? 수익적 지출이면 비용인데 그것을 자산 처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줄어들고 자산이 커지니까 사업연도의 이익이 사실보다 크게 표시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 계상된 부분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익이 커지고 유형자산이 과대하게 커져요.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건 뭡니까?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종전의 그 방법의 처리에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익이 너무 작게 나와요. 사실보다. 이익이 과소계상되고 유형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네, 이 후자의 경우는 확률적으로 별로 있는 확률이 아닙니다. 근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자, 이 후자의 경우는 그 실질적인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인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데 개인회사처럼 된 주식회사, 주주가 한 명인 회사들 많이 있죠. 사실은 그 사장님이 다 주주예요.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는요 실질적으로 주주가 별로 없죠. 사장님이 대주주고 또 뭐 그 사장님의 친인척들이 전부 주주인 그런 기업은 말이죠. 이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만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용을 늘리려고 해요. 비용을 늘려가지고 납부할 법인세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사 같은 법인들 법인세 줄이려고. 뭐 개인회사도 지금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합니다만은 개인회사도 비용을 막 늘리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소득세 과세 표준을 낮추려면은 경비를 늘리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늘림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이 낮아져요. 그러면 납부할 소득세가 적어지는 거예요. 세금을 좋게 말하면 절세할 목적으로. 근데 없는 비용을 만들어내면 그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회사들 가끔 여러분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뭐 큰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다 위에 있는 경우예요. 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경우는 조그만한 소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위에 있는 오류를 범할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부풀려 가지고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를 외부에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커지고, 네, 뭐 큰 기업이니까 법인세 좀 더 내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어느 회사라고 특정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요새 뭐 압수수색을 하고 막 하는 무슨 회사 있죠? 그 회사도 다 이 분식회계에 관련된 거예요. 분식회계. 그러니까 분식회계의 제조업이면 주로 이제 재고자산, 그 다음에 이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서로 뒤바꾸는 거, 뭐 이런 것 등을 가지고 분식회계를 많이 처리하고, 근데 요새 그 뉴스를 타고 있는 여기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엄청 부풀렸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장치 산업에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장치 산업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금액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과대하게 계상된다. 자산도 과대하게 나온다. 반대로 비용이 적어지죠. 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비용이 과대하게 된다. 비용이 과대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작아져요. 이익도 작아지고 또 반대로 자산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도 자산도 작아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취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취득 후 지출에 관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회계 처리가 있고, 이제는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처분하는 회계 처리까지. 이렇게 하면 유형자산 회계 처리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 감가상각의 개념입니다. 자, 감가상각의 개념은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감가상각이 뭡니까? 감가상각이 뭡니까? 한번 짧게 얘기해 보세요. 유형자산을 말이죠,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이 공기청정기를 80만 원에 샀습니다. 우리 회사가.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의 내용 연수는 보통 5년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그냥 5년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취득한 공기청정기 80만 원은 1월 1일 날 샀다면은 1년 결산일이 되면 1년간 사용했죠. 그러면 80만 원 전부를 2019년도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저걸 5로 나눕니다. 5년 동안으로 나누어요. 그러면 8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얼마 나오네? 16만 원? 네. 16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올해의 저 공기청정기로 인한 비용은 16만 원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80만 원을 주고 샀지만. 그리고 내년에 또 16만 원. 그리고 3년 차에도 16만 원, 4년 차에도 16만 원,
5년 차에도 16만 원 하면은 5년에 걸쳐서 저 80만 원이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저 공기청정기는 5년간 우리 회사에 효익을 줄 수 있는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자, 감가상각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책에 있는 네 줄로 된 걸 읽어보면 유형 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데 이를 감가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측정이지 이게 과연 저 공기청정기가 이번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감소했는지 그 가치를 측정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딱 정합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러한 이 측정을 실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해서 그 방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 감가상각의 개념은 이런 사용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있어야 되고 감가상각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가상각하는 기간은 우리가 앞에서 내용연수라는 얘기를 잠깐 했죠. 내용연수가 되는 것이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첫 해에는 취득 금액이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 방법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한 정액법이다, 정률법이다 하는 방법들이 감가상각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예.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토지는 말이죠. 이게 과연 그 비용으로 배분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느냐. 감가라는 개념이 있느냐 이거예요. 토지가.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느냐.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건물은 오래되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대체로 가격이 오히려 오래될수록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오르고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은 왜 감가상각을 안 하느냐. 이 대상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 금액이 해마다 막 증가해요.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대상 금액은 공사가 끝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임시 개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네, 두 개. 감가상각 안 하는 유형자산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것은 기본은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인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것을 정확하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자산은요, 잔존가치를 없다고 보는 자산들이 많아요. 제로. 그럼 잔존가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취득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 시 모든 비용이 다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면 잔존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고 그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해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데 어떤 자산은요, 처분할 때 오히려 처리비를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자산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제로예요. 네. 제로. 여러분들 전자제품 같은 거 집에서 쓰던 TV나 컴퓨터나 이런 거, 예. 다 쓸 만큼 써서 이제 도저히 컴퓨터 늘어 터져가지고 이제 못 쓰게 생겼으면 새 걸로 바꾸죠. 네. 컴퓨터 이거 못 쓰는 거 이거 사세요. 누가 사갑니까?
예, 오히려 처리비 줘야 돼요. 처리비. 그러니까 잔존가치 없는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비품 같은 건 되게 잔존가치 제로. 예. 자, 그래서 잔존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로인 것도 아니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두 번째, 감가상각 기간, 아까 말씀드린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내용연수.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건물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굉장히 길겠죠. 20년, 50년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건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조립식이라고 그럴까요? 예. 패널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거, 그거 하고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친 건물하고 이게 내용연수가 같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건물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어떤 거는 40년, 50년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20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 방법을 정합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안에 정률법,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FAT 1급에서는 이것만 시험에 낼 거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또 연수합계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에 대한 공식도 제가 오늘 같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정액법의 계산 방법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죠. 정액법은 어떻게 우리가 1년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느냐, 그리고 정액법의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연수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정액법. 예. 정액법이 그겁니다. 자,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해가지고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5분의 1. 이걸 곱한다는 얘기예요. 매년 5분의 1씩. 5년. 그러면 5분의 5가 되죠. 5년 내내 하면. 자,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이나 나누기 내용연수나 공식은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정률법 보겠습니다. 정률법은 기초의 미상각 잔액에, 자, 미상각 잔액이 뭐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뺍니다. 네,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그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무조건 0이겠죠. 첫 해에는. 그러나 두 번째 해부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가지고 매 기마다 일정한 유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이 되지만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미상각 잔액이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한 유를 곱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요. 처음에 감가상각비가 큽니다. 곱하여 계산한다. 정률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정률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률법은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네, 이게 이쪽이 기간이고 이쪽이 비용인데, X축이 비용인데, 여기 X축 비용, 여기 X축이죠. 여기가 기간이고 Y축이 비용이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게 정율법입니다. 정율법.
그러니까 첫 해 1년 차에 가장 크고 2년 차에 툭 떨어지고 3년 차 더 떨어지고 4년 차 더 떨어지고 이렇게 체감한다. 기간이 경과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감가상각 방법에 보면은 체감 잔액법 해놓고 괄호 열고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체감 잔액법에 해당이 되는 감가상각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좀 그냥 지나왔는데 체감 잔액법의 의미가 아까 보여준 그 그래프와 같은 형식으로 형태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구조를 우리가 체감 잔액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공식 보시면 미상각 잔액에다가 미상각 잔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거기에다가 정률을 곱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게 정률법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공식으로 정리해주고 우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공식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여기 1번과 2번 여기까지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이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추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 감가상각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